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나게 하는 재테크 빙빙꿀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두 편의 영상에 걸쳐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신흥국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말 그대로 새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바로 신흥국의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 중국판 S&P 500 지수인 CSI 3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CSI 300 지수는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 300개를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중국 증권시장은 여기 보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그리고 홍콩증권거래소가 있는데,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기업들도 상장을 할 수 있지만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는 자국 주식,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CSI 300 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즉 중국의 우량한 본토 기업 300개를 담고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SI 300 지수를 보면 쭉 이렇게 저가 행진을 하다가 여기 2006년을 기점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폭락을 하고 반등한 뒤 횡보를 하다가 2015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처럼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한다면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시장이 바로 신흥국 시장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거대하고 안정적인 반면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보시면 변동성이 아까 CSI 300 지수에 비해서 극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흥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시장의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살펴서 싼 가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주식이 그렇겠지만 싸게 살수록 수익률은 좋아지죠. 물론 저는 차트를 보고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CSI 300이나 항생테크 지수처럼 한 국가의 시장을 나타내는 지수를 살펴보고, 그 지수가 담고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의 PER, PBR 등 지표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싼 타이밍을 재지 않더라도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동반이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어디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시장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신흥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선 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국민성은 어떤지, 기업 활동에 정부가 우호적인지, 교육열은 어떤지, 출산율과 국민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문맹률은 어떻게 되고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듯 엄청나게 다각화된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신흥국 투자는 쉽지 않은 투자이니 주린이 분들은 한눈 팔지 마시고 S&P 500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흥국 시장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들 중에서도 인도를 꼽아봤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중국하고 맞먹으며 세계 2위의 규모입니다. 인구가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 결국 신흥국 시장의 힘은 인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신흥국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가 싼 인건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공장들이 동남아나 중국, 인도로 유입되는 걸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도는 직장인 평균 월급이 하나로 30만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아주 싼 편이죠.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인도는 2010년 초부터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던 중국을 따돌리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주황 색깔이 인도의 그래프인데 점점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한 풀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도의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추락을 했지만 코로나는 언젠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전 지표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교육열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에서는 교육열이 한국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또 부모들의 이공계열 선호도가 높아서 엔지니어 같은 기술자를 만드는데 국가와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한국 엄마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들 수 있는데, 지금 인도가 수십 년 전 대한민국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출산율과 평균 연령대인데요. 출산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한 국가의 GDP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못 사는 상태에서
백날 인구가 늘어나기만 하면 계속 못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가야 1인당 GDP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둘만 낳아서 잘 살자 이런 운동을 했었죠. 아무 생각 없고 멍청해서 그런 운동을 국가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 테고 그 나라 기업들의 이윤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인도의 소비재 업체나 보험업체 등 인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진작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인구를 살펴보면 10에서 15년 뒤에 증가폭이 완만해지고 3, 40년 길게 봤을 때 결국 인구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하죠. 따라서 우리가 한창 투자를 할 때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인구가 계속 일을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해서 노후를 즐기려고 할 때 인구가 꺾이는 이상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또 인도의 평균 나이도 주목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평균 나이는 이 나라를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너무 많아도 당연히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습니다. 평균 연령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처럼 높다는 건 의료 수준이 높고 국가의 복지 혜택 등이 뒷받침된다는 걸 말하므로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고령화 사회는 성장성이 좀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시면 되는데,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 평균이 31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균 나이는 47.3세죠. 일본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아실 테고요. 살짝 우리나라 얘기를 곁들여보면 이게 남일은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미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조만간 세계 1위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반면 젊다고 해서 마냥 좋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평균 연령은 18세에 불과하지만 이 지표를 보고 젊은 층이 많으니 성장 가능성이 높네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순히 의료 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10대는 산업에 기여하는 나이대도 아닙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도의 평균 나이는 28.5세로 한창일 청년층이 인도 사회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 한정으로 지금이 인도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인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아주 열악하죠. 다들 백신 공급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데 인도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인 BSA 센섹스 지수나 니프티 50 지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의 상황을 봤을 때 폭풍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 수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지 연일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동정심을 잠시 내려놓고 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다가 지난 코로나 폭락 사태처럼 시장이 한번 내려앉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계속 눈팅을 하다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우리는 20,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폭락장을 기다리지 않고 인도 시장의 비전만을 보고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맞지 않아서 한번 내려앉는다면 좀 슬프긴 하겠지만요. 또 중국과 달리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숙청을 때려버리기 때문이죠. 알리바바와 마윈 회장 다들 기억하시죠? 시진핑 눈밖에 났다가 두드려 맞고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제가 장점들만 나열해서 그렇지 인도 투자에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를 퇴치한다고 소똥을 얼굴에 바르고 인도 경찰 고위 간부는 강간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강에서 목욕을 하며 죄를 씻는다고 믿고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실을 안 가고 바닥에서 똥을 싸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물론 중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다가 확 커져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지만 이런 인도의 현 상황을 본다면 투자를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실 때는 인도 투자의 비전도 물론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런 단점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여러분만의 확신이 쓰고 취향이 생기셔야 롱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빙빙꿀꿀이었습니다.